저는 사업을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50대 여자예요. 지금 요식업 사업과 동시에 고급 한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사실 사업을 한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이혼 과정 역시도 몹시 억울하고 분했었고요. 하지만 권선징각이라고 했던가 결국 나쁜 놈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더군요. 저는 제 원한을 결국은 시원하게 풀게 되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회사원이셨던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평범하게 자랐죠. 다른 집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엄마가 요리를 엄청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엄마는 늘 종일 부엌에 계셨고 못하는 음식이 없었고 정말 솜씨가 뛰어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직접 만든 다양한 요리를 먹으면서 자랐어요. 덕분에 저희 식구들은 웬만한 식당 밥은 가서 먹지 못할 정도로 엄마 솜씨는 정말 대단하셨죠.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늘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도저히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식당을 바꾸고 참으려 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어요. 어차피 요리 좋아하는 엄마가 몇 끼마다 해놓는 맛있는 반찬이 냉장고에 가득해 아침에 그 반찬에 밥만 담아오면 되는 것이라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하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직원 1명, 2명도 같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1-2번 제가 싸오는 반찬을 먹어보고는 같이 먹고 싶다며 밥을 싸온 것이죠. 저는 반찬을 더욱 넉넉하게 가져갔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밥을 먹다가 저희 집 반찬이 소문이 나면서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1-2명 늘어났어요. 물론 단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저희 집 반찬이었고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저는 반찬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나중에는 매일 단체 도시락처럼 많이 싸가지고 갈 정도였죠. 다행인 점은 엄마가 제가 반찬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돈도 더 많이 들고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엄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하고 잘 먹어주는 것을 또 행복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상 요리를 업으로 해서 식당을 하셔야 하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늘 제가 반찬을 넉넉히 가져간 덕분에 같이 점심을 먹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밥을 싸오기도 하고 저에게 커피며 간식거리 혹은 어머니 갖다 드리라며 영양제나 떡 같은 걸 사다 주기도 했어요. 회사에는 사실 혼자 사는 직원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혼자 사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 저녁은 다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 직원들이 특히나 집밥 냄새가 나는 저희 엄마의 음식을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특히 제가 속한 팀장님이 그랬어요. 30대 중반의 팀장님은 혼자 자취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싸오는 점심이 좋았겠어요. 팀장님은 자신이 가져올 것은 없지만 같이 점심을 먹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 팀장님 목도 제가 싸오겠다 했더니 고맙다며 그 이후로는 늘 저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늘 본인이 저희에게 커피를 사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러더군요. 미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고 갈래요? 내가 늘 껴서 점심을 먹는데 가끔은 내가 저녁을 사야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팀장님. 같이 밥 먹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요. 그리고 매일 커피도 사주시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지. 부담 가지지 말고 괜찮은 시간 이야기해줘요. 내가 보답은 해야지. 소고기 사줄게요.
그래야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처음에는 팀장님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소고기잖아요. 저는 따질 것 없이 좋다고 했어요. 팀장님은 정말 고급 소고기 식당에 데려가서 비싼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팀장님 반찬을 싸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자 팀장님은 종종 저를 따로 불러 소고기며 이런저런 비싼 저녁을 사주셨어요.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저 역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팀장님과 저는 잘 맞았어요. 그 사람 역시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 둘이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저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맛있는 식당을 찾아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도 하였고, 저도 적극적이고 자상한 그 사람이 싫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사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그 사람은 우연히 저희 집에 한번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희 집에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역시 장모님 음식이 최고라며 살갑게 굴었고, 그 이후로는 저와 퇴근해서 자주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은연중에 사위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런 사이가 된 뒤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던 저는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저희 엄마의 음식을 그렇게나 좋아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식사라며 차려주는 음식이 형편없었거든요. 정말 도저히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맛도 없고 볼품도 없었죠. 그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살림 솜씨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 집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각자 집에 인사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결혼이었고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 역시도 그 정도면 평범하다 여겼죠. 시어머니는 살림 솜씨와 음식 솜씨도 좀 부족하고 거기에 아들이 주는 용돈에만 의지해서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내 아들과 결혼한 너는 내 아들에 비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뻔히 보였지만 그렇다고 마구 대놓고 저를 구박하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겠거니 여겼던 것이죠. 이런 사연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결혼을 한 뒤 저는 곧 임신을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죠. 마침 그 즈음 엄마가 음식 솜씨를 살려서 반찬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회사를 관두고 엄마 가게를 도우면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간도 회사를 그만둔 것이죠. 그것도 미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만두고 나서야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갑자기 퇴사라뇨? 제가 대체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랬어요. 언제까지 그런 작은 회사를 다녀? 그래서는 더 큰 인물이 못 되는 거 알잖아. 나도 최 부장처럼 창업할 거야. 두고 봐. 최 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전 회사 동료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주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고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저 그 성공을 보고 헛바람이 든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연히 창업이 쉽나요? 하다가 안 되니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이번에는 장사를 한다고 덤볐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어디든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이라 했지만 제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멀쩡해 보이던 인간이었는데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잘나고 오만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하고서야 깨닫다니 저는 가슴을 쳤죠. 아이는 태어나고
남편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애를 잠깐 맡겨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엄마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친정엄마나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부업거리를 받아 일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노력을 남편이 비웃었다는 거였어요. 야, 식당 가서 그깟 일해서 돈 얼마 버냐? 자존심도 없냐 너는? 돈이 그렇게 좋아? 자존심? 나 그런 거 없어. 너는 돈이 그렇게 하찮니? 그렇게 비웃을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세 식구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에 어디 있단 일이라고 주둥이를 놀려? 저희는 자주 싸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쳐갔죠.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시모 역시 꿀값을 떨어댔어요. 지 아들이 뻔히 제대로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식당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랬어요. 명절에 니네 집에서 음식 좀 싸와라. 이번에는 친척들도 올 거니까 좀 넉넉히 가져와. 어머니, 저 일하느라 바빠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도 반찬 가게에서 장사하셔야 해서 음식 할 시간 없고요. 저도 명절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고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너는 시댁이 더 중요하지 그 일 그갖고 뭐가 중요해. 니네 어머니도 고작 그거 장사한다고 사돈댁 소홀히하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무슨 경우야? 장사고 뭐고 시댁부터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지금 친정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막말로 저희 어머니 장사할 때 도와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장사? 야, 돈 때문에 그러냐? 야, 그깟 돈 내가 줄 테니까 음식이나 해와라. 내가 사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냐? 아휴, 너도 지독하다 지독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쎄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저는 1년 가까이 남편에게 생활비도 못 받고 있는데 생계를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는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거든요. 거기에 돈을 준다는 말까지 먼저 꺼내다니 저는 당장 집안을 뒤져 남편 통장 내역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랬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안 줬으면서 시모에게는 꼬박꼬박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생활비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게 대체 뭐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어요. 너는 돈 안 줘도 잘 살잖아. 알아서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왜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래? 우리 엄마는 너랑 다르잖아. 그럼 우리 엄마를 모른 척하냐? 내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기가 찼어요. 이 인간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도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인간임이 분명해졌죠.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관계를 붙들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3살 배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혼을 하면서도 받을 재산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받지 못했죠. 이혼을 준비하며 싸우다가 제가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인간이 전세 보증금을 홀랑 빼서 시댁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렇게 없어진 돈을 다시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혼은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인간은 이혼 위자료며 애 양육비, 생활비는 땡전 한 푼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위자료는 둘째라고 쳐도 아이를 키워야 하잖아요. 아이 양육비까지도 한 푼 안 보내주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연락을 하고 애 어린이집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제발 양육비만이라도 보내달라 연락을 했지만 그 인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더군요. 거기에 엄마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저는 빚을 내가며 생활을 겨우 이어나갔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기가 찼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사라진 애 아빠를 찾을 방법도 돈을 받아낼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결국 포기하고 미련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냥 그 인간을 이렇게 일찌감치 털어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악물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안 좋아진 엄마 대신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손맛은 정말 좋았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반찬보다는 나물같이 예전 반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만드는 반찬과 제가 만드는 것을 나누어 어른들 반찬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으로 나누어 팔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들 이유식과 어르신들을 위한 환자식도 따로 나누어 만들어 팔았고요. 거기에 일하는 엄마들이 퇴근하는 길에 반찬 서너 개만 사면 아이들과 저녁 한 끼를 뚝딱 해결할 수 있도록 반찬 세트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을 공략한 저의 전략을 잘 먹혔고 당연히 가게는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반찬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다가 그 옆가게까지 세를 내어 식당을 열기도 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아예 한 끼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반찬만 사고 갈 것이 아니라 아예 밥을 먹고 가라고 말이죠. 당연히 식당도 잘 되었어요. 저는 정말 10년간 일만 죽어라 하면서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가게 음식을 좋아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이 느껴졌고요.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웠다. 덕분에 살림 걱정을 덜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저는 아는 분의 권유로 청담동에 있는 큰 한정식 집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나름 유명하고 꽤 장사가 잘 되던 곳이라고 했는데 바로 전 주인이 부모에게 가게를 물려받은 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된 것이라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반찬 가게와 작은 식당 하나만 하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한정식 집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분이 강하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분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식당이 너무 아깝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식당인데 그 아들놈이 말아먹었어. 근데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헐릴 것 같아. 그 부모가 한옥으로 정성 들여 지은 곳인데 너무 아까워. 박 사장 솜씨랑 정성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내가 거기서 오래 일한 주방장도 소개시켜 줄게. 그 사람 솜씨도 박 사장 못지않아?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응? 그렇게 권유 반, 호기심 반으로 간 한식당은 그 지인 말 그대로 너무나 고풍스럽게 잘 지어진 한옥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식당에서 20대부터 일을 했다는 주방장 역시 자신의 청춘을 바친 곳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원래 식당이나 이런 곳은 정직원 개념이 좀 약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거의 10년 넘게 일을 한 사람들이었고 이 식당에 애정이 강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얌전하게 생긴 제 또래의 여성 주방장 역시도 다시 재오픈을 한다면 자신이 다시 일을 맡아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그곳을 인수하고 한정식집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식당 메뉴를 바꾸고 운영 방식 등을 조금씩 바꾸는 것에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주방장이 제가 식당 메뉴며 반찬의 종류와 조리법을 바꾸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주방장은 결국 제 뜻을 따라 주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정식집 문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씩 음식 솜씨와 직원들의 친절함, 고풍스러운 분위기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각종 상견례 장소와 어르신을 모시고 대접을 할 만한 좋은 식당일 뿐 아니라
한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데이트 장소로도 소문이 나 저희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정도의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직원들과 주방장, 그리고 저는 똘똘 뭉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제 예상대로 주방장은 제 또래더라고요. 젊은 시절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꽤 가까워진 저희가 회식 중 술 한 잔씩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사연이 사뭇 남다르더군요. 주방장의 취미는 여행이라고 했어요. 쉬는 날이 생기면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혼자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을 가서 푹 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지에서 우연히 여행을 온 다른 일행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고 해요.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과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재미있어서 같이 여행을 다녔다가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평범한 재혼 스토리 같았어요. 혼자 된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서 다시 결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처음 주방장을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몰고 다니는 차며 입고 다니는 옷, 돈 씀씀이도 나쁘지 않아서 엄청 부자까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거기에 성격도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주방장이 해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주방장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자신은 너무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으니 나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했던 것이죠. 주방장 역시 혼자 오래 살면서 외로웠을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 일도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살면서 문득문득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허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 둘은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함께 살림을 차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어요. 원래는 사업을 하고 돈벌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결혼 이후부터는 아예 일도 안 하고 주방장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핑계로 목돈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아예 주방장의 카드를 쓰고 다니면서 일을 안 한다고 말이죠.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방장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방장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네,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주방장이 재혼한 사람, 주방장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빈둥거리며 먹고 산다는 그 남편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던 것이죠. 저는 애써 침착한 척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방장의 하소연을 들어줄 뿐이었죠. 그 뒤로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려 그동안 저는 그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꾸며서는 다른 여자를 잡아 결국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심란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아이도 바르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요. 물론 그 인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렸지만 괜히 또 그 인간과 엮였다가 이제야 좀 살만한 제 인생에 다시 풍파가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는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저만 모른 척하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가게 뒤편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주방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주방장은 외롭고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제 전 남편은 양심도 없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나쁜 놈이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주방장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당연히 저의 억울함도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쳐서 말이에요. 저는 하루나를 잡아 주방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방장은 젊은 시절 결혼을 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기가 막혔던 것은 주방장이 재혼한 남편이 스스로의 이혼 과정을 주방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역시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에 더더욱 서로 끌리게 되었다고도 하더라군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 인간이 떠들었던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전 부인이 바로 저인 거잖아요. 진짜 인간은 역시 변하지 않더군요. 주방장은 사실 능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식당을 다시 열 때도 다른 가게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의리 하나로 다시 돌아와 줄 정도로 인성도 괜찮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재혼한 남편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주방장에게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도 고백했죠. 주방장 역시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인연이잖아요. 저의 전 남편이 주방장의 지금 남편인데 그걸 몰랐던 저희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저는 주방장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고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혼자 일어서기로 선택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다행히 주방장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주방장의 입에서 듣는 현실은 제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주방장은 제 전남편과 재혼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은 적도 그 어떤 생활비를 분담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재혼 직전부터 돈을 빌려가고 카드를 가져가서는 아직까지 펑펑 쓰고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반찬까지 해서 가져가야 했다고요. 그 부분이 가장 기가 찼어요. 솔직히 본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갓 결혼한 아내에게는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주방장은 그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도 싸웠다고 말이죠. 어찌나 과거에서 한치도 변한 것이 없는지 저는 하루 그 인간을 식당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든 제 눈앞에 있어야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죠. 주방장은 사람으로 붐비는 바쁜 주말 점심시간에 그 인간을 불렀어요.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 엄마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고도 뻔히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도 그 인간은 뻔뻔하게 자기가 주방장 남편이라면서 좋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진상을 부렸어요. 그게 지금 자신의 아내라는 주방장에게 어쩌면 피해를 주는 일일 수도 있는데도 개의치 않았어요. 평소 저희 식당은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 시간에도 예약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당했어요. 난처해하는 직원들에게 저는 그들을 미리 비워두었던 별실로 그 인간들을 안내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리를 잡자 저는 일부러 그 테이블로 서빙을 갔어요. 그 인간들이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는 마음이었죠. 제가 직원 옷을 입고 창어리가 담긴 카트를 끌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란 척을 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놀란 척을 하자 그 인간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픽하고 비웃더군요. 야, 딱 적성에 맞는 일 찾아내. 팁이라도 줄까? 여기 내 와이프가 주방장으로 일하는 데인데 너는 여전히 핫바지 일이나 하고 있구나. 진짜 인간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물론 제 존재가 반갑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나 수준 낮은 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렇게 저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응징을 하더라도 마음에 걸릴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저는 짐짓 사정하는 말투로 그 인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동안 연락도 안 되더니 당신 밀린 애 양육비며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그동안 애 한번 보러 오지도 않고 애가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내 돈 언제 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돈돈거리냐며 비웃더군요. 거기에 염치 없는 그 인간의 엄마까지 나서서 꼴값을 떨어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돈 타령이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어쩌라고. 애 데리고 이혼한 건 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 보고 돈을 달래 이 염치 없는 년이. 야 지겹다 지겨워. 나 싫다고 애 데리고 나가놓고서 왜 니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해. 머리가 있으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멍청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야. 아유 사람 안 변한다더니 지겹다 지겨워. 그 이후로도 그 인간들은 온갖 막말을 다 해댔어요. 물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죠. 그것들은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도 음식을 뭘 가져와라 내놔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직원 하나가 제가 별실에서 시간을 끌자 저를 찾으러 다급히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이랬어요. 대표님 여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박 사장님 오셔서 사장님 찾으셔요. 빨리 가보세요. 어찌나 난감하던지. 하지만 대표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확 굳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가 마음대로 비웃던 상대가 이 큰 식당의 대표라니 놀랄만도 하겠죠. 그러고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더군요. 저는 자리를 뜨면서 덩치 좋은 남자 직원을 불렀어요. 여기 경찰 불러. 내가 찾던 사기꾼들이니까. 그리고 밥값 받는 거 잊지 말고. 당연히 그 인간들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 직원이 문을 닫아 걸고 바로 경찰을 부르자 다른 도리가 있겠어요. 물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먹은 음식 값을 내라고 직원이 닥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돈이 있을 턱이 있겠어요?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엄마는 자기가 여기 주방장 남편이라는 둥, 자기가 시어머니라는 둥, 우리가 왜 밥값을 내냐며 주방장 불러오라고 난리를 부렸지만 주방장은 한 칼에 잘랐어요. 아, 그 인간 남편이긴 한데 나랑 곧 이혼할 거라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밥값은 밥값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전 남편과 그 엄마는 일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 무전취식으로 경찰서로 끌려갔죠. 저는 경찰서로 곧바로 저희 가게 관련 일을 봐주는 변호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에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으로 고소를 보탰어요. 변호사가 모든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아마 그 인간들은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 양육비 미지급 건은 아무리 옛날 건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찰서에서 잡혀갔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그깟 밥값 얼마 하냐고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당당하게 경찰서로 갔던 둘은 덜컥 아들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유치장에 들어가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러고도 형사가 이런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갈 수 있다는 소리에 기겁을 했고요. 결국 경찰서에서 전 남편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더라고요. 아주 도끼가 올라 악을 써대더군요.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내 아들 못 풀어? 아유, 네가 어떡해? 전시모는 말을 채 끝마치지 못했어요. 저라고 악을 쓸 줄 몰라서 안 썼던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확 끊어버리고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어요. 입 다물어.
어디 지 잘못도 모르고 함부로 나대. 애 키울 때 돈 한 푼 안 준 주제에 뭐? 감히 내 아들? 니들은 감히 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당신들 딱 기다려. 내가 받았던 모욕 배로 갚아줄 테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합의와 선처는 없다는 의사를 더욱 강하게 전달했죠. 결국 그 인간은 구속이 결정되어 구치소로 가게 되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인간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아주 사색이 되어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정말 많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몇 번이나 전달해 왔으니 말이죠.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반성도 필요 없고 사과도 다 필요 없어요. 그딴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동안 미지급한 양육비에 주지 않은 위자료. 그거면 돼요. 아니 10년도 더 전에 정한 금액이라 지금 그 금액 그대로 받아도 내가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시면 금액 배로 더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전 남편의 변호사는 알았다고 하고는 그대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 소송건을 진행할 때 주방장도 동시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죠. 물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생활비에 그 인간이 쓰고 다녔던 돈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줄 소송에 덜컥 감옥에 갇히자 전 남편은 아마 멘탈이 무너졌던 모양이더군요. 무전 취식 혐의에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이혼 소송까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치소에서 꺼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전시모가 아주 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대다 제가 받지 않으니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악을 쓰더니 이제는 정말 공손한 태도로 빌더군요. 예,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너도 사정 알지 않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다오. 응?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얼른 돈을 마련해 보마. 우리라고 설마 지 새끼 키우는 돈이 주기 싫어서 그랬겠니? 당장 돈도 없고 너 볼 면목도 없어서 괴로워서 피하다 보니 그런 거야. 아유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건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 아들 구치소에서 너무 힘들어해. 너는 지금 이렇게 큰 식당도 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을 나쁘게 쓰려고 해?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왜 애랑 저랑 내쫓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렇게 악독하게 사셨어요? 네? 제가 마음을 나쁘게 쓰다니. 참 어이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가서 돈이나 만들어 오세요. 네? 내가 지금 돈 많은 거랑 당신들에게 받은 돈 있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아들 꺼내고 싶으면 얼른 돈 가져와요.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이나 가져오라고 쫓아냈죠. 저는 분명히 그 인간들이 어딘가로 돈을 빼돌려서 뭉쳐놓았다 확신했어요. 그것들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기가 막히게 돈 있는 사람들 냄새를 맡고 그 근처에서 돈을 뜯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분명히 가진 돈과 재산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제가 미지급건으로 차압을 걸고 가족들 명의의 재산을 탈탈 털자 놀라운 사실이 나오더군요. 전 남편이 지 엄마 명의로 집이며 차와 꽤 많은 예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목 좋은 자리에 상가까지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따박따박 월세도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도 지 돈과 재산은 숨기고 지 아들에게 10원 한 푼 안 주고 재혼한 주방장의 돈으로 먹고 살았다니 천성부터 그지에다 사기꾼이었는지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그 인간의 재산을 전부 다 박박 긁었어요. 양육비의 위자료 그리고 그 지연이자까지 쳐서 전부 다 말이죠. 위자료 소송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전 남편은 겨우 구치소에 풀려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주방장과의 이혼 소송에 위자료 소송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방장에게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갚지 못하면 다시 감옥에 쳐넣겠다고 했죠. 물론 다시 넣을 자신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세상에 식당으로 빌려왔다더군요. 하필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아주 볼만했다고 직원들과 주방장이 입을 모았어요. 아주 울며불며 자신의 마음은 짐심이었다는 둥, 정말 사랑했었다는 둥, 자기를 버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 주방장이 욕을 하면서 쫓아냈다고 말이죠. 결국 다른 직원들도 합세해 끌어낸 뒤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아마 정신없이 도망을 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저는 반찬 가게에 있다가 들어서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저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래? 내가 무릎 꿇고 그렇게 빌면 돼? 진짜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처음 만났을 때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둥, 여전히 하찮은 일을 하고 산다는 둥 하더니 이제 본인이 공지에 물리자 비굴하게 구는 것도 꼴 보기 싫었어요. 원하는 게 뭐야?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양육비 그거 진짜 다 받아야겠어? 너 지금 잘 살잖아. 애도 다 커서 돈도 들어갈 일 없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다 받아야겠니? 나 진짜 떼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성공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 보러 오려고 했는데 늦어졌을 뿐이야. 믿어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야, 꺼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애는 공짜로 크니? 나 한 푼도 양보 못하니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다시 법정에서 보든지 경찰서에서 보든지 해. 안 돼. 나 진짜 못 가. 이대로 가면 나 진짜 망해. 나 절대 못 돌아가. 그 인간은 끈질기더군요. 그러면서 주방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도 말려 달라는 둥, 위자료를 좀 깎아달라는 둥 울면서 개소리만 하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경찰을 부르려 했죠. 그때였어요. 반찬 가게로 들어온 그림자가 쑥 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깽판을 치고 있는 전 남편은 덜렁 들어 올리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들이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전 남편보다 키도 한 뼘 넘게 크고 덩치도 훨씬 커졌죠. 아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게 밖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안고 나가 내려놓았죠. 그리고 놀라 눈만 껌뻑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담담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전 남편도 10여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잠잠하다가 이러더군요. 아유, 너 상민이구나. 내가 네 아빠야. 하지만 아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저씨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왜 남의 가게에서 영업방해를 하시는 거죠? 엄마가 싫다잖아요. 빨리 가세요. 나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빠에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평생 제 아빠 노릇은 한 적 있고요. 우리 엄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면서 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동안 뭐 한 건 있으시고요? 제가 어릴 때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와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이젠 기대도 원망도 미움도 다 없어요. 그냥 귀찮고 성가시니까 가세요. 짜증나니까. 아들은 서늘하고도 차갑게 대했어요. 전 남편은 뭐라 어물어물하더니 그 기세에 눌려 도망치듯 사라지더군요. 그리고는 곧 저에게 제가 청구했던 위자료와 양육비 전액을 보내왔어요. 아마 이제야 상황 파악이 다 된 듯 했어요. 주방장과의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방장 역시 요구했던 위자료를 전부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그 인간이 쳤던 사고를 수습하느라 썼던 돈을 전부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돈 걱정과 빚을 갚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고 고마워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의 해묵은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간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인간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다 생각했지만 막상 이번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다 잊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얻었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는 그대로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그간 밀렸던 계산도 확실하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받은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아들은 원래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아직 어리다 싶어 외국 유학은 대학을 간 뒤 생각해보자고 말리던 중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걱정할 것 없겠다 싶더라고요.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아는 아이인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이 외국의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대학으로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계획을 듣고 두말 없이 유학을 보냈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여한 없이 마음껏 하라고 응원을 했고요. 주방장 역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혼을 마무리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찾을 것만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여기저기에서도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더군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리고 도망을 치거나 연락을 끊어버려 갚지 않은 건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 남편의 집과 숨겨놓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집으로 찾아가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듣기로는 전 남편은 멱살을 잡히고 끌려나가 매를 맞고 전시모 역시 아줌마들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다 뜯기고 세간도 다 부서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람들 역시 피 같은 돈을 떼일 뻔했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결국 그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탈탈 털고 집이며 상가까지 전부 다 팔아 어떻게 빚을 대충 갈무리하고 도망치듯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인간들과 저 그리고 주방장은 깔끔하게 정리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일을 마무리한 이후로도 한정식 집은 더더욱 번창하는 중이에요. 이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 한국 여행을 오면 꼭 들러야 할 집으로 선정이 될 정도라 더욱 유명세를 탔어요. 그렇게나 유명해진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주방장의 솜씨가 있기도 해요. 사람 자체가 밝아지더니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 저희 식당 음식 맛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분점 하나를 더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 가게를 아예 주방장에게 맡겨서 키워볼 생각으로 말이죠. 가게 자리도 한 군데 봐두고 고민을 하다가 이 의견을 주방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주방장 역시 환영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 역시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던 터였어요. 저 받은 위자료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해 보탤게요. 그리고 맡겨만 주세요. 사장님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도와주시고 기회까지 주신 것이니까 저 진짜 열심히 한번 잘해볼게요. 주방장의 얼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으로 활활 타올랐어요. 마치 그 옛날 제가 3살짜리 아들을 들쳐 업고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의욕으로 불탔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더더욱 힘을 내기로 했어요. 아들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외국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았지만 그곳에서도 굉장히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매일 얼굴을 보고 밥을 차려줄 수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제 내 품 안을 떠난 자식이니 멀리서라도 열심히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마 잘해 나가겠죠. 부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하루는 주방장이 자기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원래 전 남편과 주방장이 이래저래 여행을 하다 만난 사이라 서로의 지인들도 서로 알고 지냈던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을 알고 있던 지인에게 그 인간이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서 이랬다고 해요. 집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오해야. 진짜 내 마누라가 괜히 이간질을 해서 시일이 이 지경이 된 건데
나 억울해. 그 여자 때문에 망해서 지금 나 일용직 다니는데 허리를 너무 다쳐서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주라. 우리 엄마는 폐지를 줍고 다니는데 빚도 많고 돈 벌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면 바보죠.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들었던 그 지인은 기가 막혀서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상하시는 대로 전 남편은 저에게도 전화를 해왔어요. 아주 구구절절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너 일부러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질투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접근해서 이 사달을 벌인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우리 집사람 일하는 식당 사장이 네가 될 수가 있어? 너 일부러 그랬지? 아이고 일부러면 어쩌고 우연이면 어쩌라고. 뭔 개소리야? 그러는 너야말로 일부러 네 집사람을 내가 인수한 식당에 넣은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니? 고소 한 번 더 당해볼래? 이렇게 윽박을 질렀더니 또 우는 소리로 싹싹 빌면서 이러더군요. 내가 정말 염치 없는데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애 아빠고 애 할머니도 있잖아. 나는 매일 공사판 일용직 전전하고 우리 엄마는 동네 폐지주우러 다니면서 근근히 살아. 우리 너무 힘들어. 애한테도 친할머니가 폐지 줍고 다닌다는 거 알면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자기 아빠가 이렇게 일용직으로 돈 버느라 공사판이나 다닌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 참 얼마나 어이없는 헛소리인지 문득 이 인간들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안 좋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으니까. 내가 내 아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돈 버는 일은 일용직이든 폐지를 줍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면서 키웠어. 아마 자기 할머니랑 아빠가 그 일 한다고 해도 인정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 거야. 내가 살아보려고 부업하고 식당 설거지할 때 하찮은 일 한다고 비웃던 당신과는 다르게 내가 잘 키웠거든.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봐. 내가 응원할게. 아,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재수없으니까. 저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끝까지 염치도 인간의 도리도 다 내다버린 인간들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까지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니 알아서 잘 살겠죠. 저는 요즘 주방장에게 맡길 새로운 식당 개업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좋은 장소에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 식당을 발견해 사들였거든요. 물론 지금 성겁하고 있는 청담동 한정식집의 분점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곳은 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곳과는 약간 색깔이 다를 거예요. 평생 전문적으로 요리만 해왔던 주방장에 요리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담긴 곳이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반찬 가게 역시 전문화해서 쇼핑몰에 입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한계도 있고 이곳에서 인기가 높은 것들을 위주로 대형 조리를 해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가게 소문을 들었는지 벌써부터 다양한 쇼핑몰에서 접촉을 해와 곧 판매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의 성과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또 행복하네요.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에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고 또 해야 할 일에는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노력하고 또 살아왔을 뿐이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아 좌절에 빠진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닐지만 결정하고 그냥 해야 할 일을 정해서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또 언젠가는 다 풀리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 주변 분들도 다 그랬으니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하루하루 그저 충실하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 여정의 마지막에는 달콤한 성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